2025년 12월 13일 워싱턴의 겨울은 유난히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선물 포장과 가족 모임 준비에 들떠있던 바로 그 순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건물에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결정이 아주 조용히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언제나 그렇듯 지루하고 기술적인 용어들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히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준비금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평범한 투자자라면 이 뉴스를 보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늘 하는 일이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대중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주의 금융시장의 지하 깊은 곳에서는 현대시장 역사상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일상적인 업무라며 애써 태연한 척 보도자료를 배포하던 그 순간은 가격은 온스당 72달러를 돌파하며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시장의 비명소리였습니다. 갑자기 400억 달러라는 유동성 주입이 더 이상 일상적인 관리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상치 못한 손실의 파도에 휩쓸려 익사 직전인 은행들에게 던져진 긴급 구명조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시계를 되돌려 이 사건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중앙은행은 시장을 향해 강인한 표정을 지으며 금리는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규율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고 시스템은 강력하며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사이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수십억 달러를 국채 매입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정책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언어로 교묘하게 위장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이 국채 매입과 귀금속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연말 분위기에 취해 흐려져 있을 때 은 시장에서는 수십 년간 정교하게 관리되어 온 가격 억제 시스템을 통째로 날려버릴 역사적인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스템 전체의 균열을 일으킬 만큼 거대하고 물밑 깊은 곳에 잠겨 있는 상업용 매도 포지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거대 자본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사태를 예견하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귀금속 투자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지 토론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그들은 은밀하게 포지션을 재구축했습니다. 은행들이 당신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확인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 숫자들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코맥스은 시장의 상업용 매도 포지션은 무려 10만 1189계약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계산해 봅시다. 계약 하나당은 5,000온스를 나타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은행들의 장부에는 5억 500만 온스가 넘는 종이 은에 대한 의무가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5억 온스입니다. 이것은 실물 은이 아니라 언젠가 실물을 주겠다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여기서 상황은 정말로 끔찍해집니다. 이 계약들에 대해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 등록된 코맥스 재고는 수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는 실물 대비 종이 비율이 378대 1이라는 믿기 힘든 수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맥스 금고에 있는 실제 인도 가능한 1온스당 그 주인임을 주장하는 종이 청구권이 378장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계약 보유자들 중 극히 일부라도 현금 정산 대신 진짜 은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산업 수요가 이미 사용 가능한 모든 온스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은행들이 실물 은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은 가격이 매일 치솟으며
마진콜이 쌓여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관들은 수십억 달러의 추가 담보를 개시하거나 치명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론적인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올해 은 가격의 급등은 1월 수준인 28달러 92센트에서 무려 120%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런 종류의 움직임은 억제된 시장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억제 메커니즘이 완전히 고장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수년간 가격을 짓누르던 기관들이 갑자기 이야기의 통제권을 잃고 그들이 가진 포지션의 수학적 계산이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역행하기 시작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의 모든 귀금속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이해해야 할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귀금속 시장을 조작한 혐의로 9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던 그 은행, 바로 JP모건 체이스입니다. 그 기관이 올해 6월과 10월 사이에 2억 온스에 달하는 전체 공매도 포지션을 전량 청산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청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포지션을 뒤집었습니다. 아주 거대하게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JP모건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비축량인 7억 5천만 온스의 실물 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은 가격을 억누르며 불법 조작으로 벌금까지 물었던 그 은행이 다른 기관들이 여전히 매도 포지션에 갇혀 있는 동안 4분의 30억 온스를 사들이며 모든 숏 스퀴즈의 어머니가 될 상황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JP모건은 다른 은행들이 곧 뼈저리게 배우게 될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가격 억제 체제가 끝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업 수요가 가속화되고 공급 부족이 심화되며 종이 시장이 실물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여전히 10만 계약의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는 기관들이 한 세대에 걸쳐 귀금속 시장을 재편할 청산 이벤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준은 연말까지 은행들을 지급 불능 상태에서 구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은 가격은 모든 역사적 교과서가 지금쯤이면 다시 폭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제된 시장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극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부서지기 직전에 시장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연준이 국채 매입을 통해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볼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앙은행은 은이 20달러에 거래될 때는 완벽하게 합리적이었지만 가격이 시스템적 위기를 초래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이제는 수십억 달러의 적자로 변해버린 포지션 때문에 마진콜과 파생상품 스트레스에 직면한 기관들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투자자가 던져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만약 JP모건이 2억 온스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7억 5천만 온스의 실물 은을 매수할 만큼 이 상황을 명확하게 예견했다면 포지션을 바꾸지 못한 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물 은을 현재 가격으로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시장에서 5억 온스의 종이 의무가 만기일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빌린 170억 달러는 이제 막 시작된 위기에 대한 계약금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위기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연준의 긴급 대응이 현재 주요 금융기관들에 퍼지고 있는 절망감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원자재 시장의 가격 급등이 아닙니다. 우리는 숏 스퀴즈의 수학적 확실성이 전체 가격 메커니즘을 폭파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적 공급 부족과 충돌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은 2025년을 온스당 약 28달러 92센트로 시작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6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2월 24일에는 72달러를 터치하고 약간 후퇴했습니다.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은은 죽었고 쓸모없으며 디지털 대안에 비해 무의미하다고 수십 년간 설득해온 시장에서 연초 대비 12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 변동이 기관의 입장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은 가격이 상업용 매도 포지션이 설정된 가격보다 1달러 오를 때마다
은행들의 대차 대조표에는 수십억 달러의 시가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현재의 매도 포지션 구성이 해당 계약을 보유한 기관들에게 150억 달러 이상의 미실현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이 이 포지션들이 합리적일 수 있는 수준으로 붕괴되지 않는 한 거래 세션이 열릴 때마다 150억 달러의 붉은 잉크는 점점 더 깊어만 갑니다. 그리고 압박은 단순히 가격 상승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시장에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실물 금속의 희소성에서 오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은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런던의 은리스 금리는 1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수치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은리스 금리는 1% 미만입니다. 리스 금리가 11%를 쳤다는 것은 기관들이 포지션 붕괴를 막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실물 금속을 빌리려고 할 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11%의 리스 금리는 공급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온스가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재련소가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어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종이 약속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시스템이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지점에서 연준의 12월 조치는 호기심을 넘어 명백한 유죄 증거가 됩니다. 12월 10일 그들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여 3.5%에서 3.75% 범위로 낮췄습니다. 이 결정에 앞서 그들이 몇 달 동안 우리에게 해왔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더 높게, 더 오래, 규율을 요구하는 인플레이션 우려, 경제 데이터가 완화를 정당화할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은 금리를 내렸고 투표는 만장일치조차 아니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9대3으로 갈라졌고 3명의 위원이 인하에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FOMC 투표에서 3명의 반대자를 본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2019년 9월 레포 시장 위기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연준은 밤사이 대출 시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천억 달러의 긴급 유동성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3명의 반대는 연준이 경제 상황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견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들을 붙잡아 두었어야 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무시하고 유동성을 주입해야 할 만큼 긴급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월 400억 달러의 국채 매입과 결합해보면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그들이 중요하다고 말해온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중앙은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연준으로 하여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신뢰를 버리고 연말의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다시 펌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은 가격과 상업용 매도 포지션을 볼 때마다 우리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광범위한 금융 불안정으로 번질 수 있는 파생상품 스트레스와 마진콜에 직면한 기관들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동성 주입이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도 포지션들에 가해지는 압력은 단순히 화폐적 요인이나 가격 상승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공매도 계약들의 전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실버 연구소의 2025년 전망에 따르면 우리는 올해에만 9,500만 온스의 물리적 공급 부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계약이 아닌 실제 은에 대한 수요가 신규 공급을 9,500만 온스나 초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해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2021년부터 누적된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지난 4년 동안 총 8억 2천만 온스의 공급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8억 2천만 온스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소비했지만 새로운 광산 생산으로 대체할 수 없었던 은의 양입니다. 그 부족분은 어딘가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비축량, 전략적 예비 물량,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재고가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바닥날 때까지 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산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는 반면
사용 가능한 공급의 완충 장치는 계속 줄어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가 실제로 어디서 오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자를 주도하는 것은 보석 구매자나 동전 수집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의 산업적 응용 분야는 연간 12억 2천만 온스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에너지 인프라 기술, 생태계의 미래를 대표하는 분야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제조만으로도 연간 2억 온스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구축을 가속화함에 따라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전기 접점 배터리 연결, 충전 인프라에 사용되는 은만으로도 연간 9천만 온스를 필요로 합니다. 소비, 가전, 의료기기, 그리고 다양한 산업 응용 분야가 나머지를 소비하며 규모가 거대하면서도 가격에 비탄력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들은 기능하기 위해 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규모로 동일한 전기 전도성, 열적 특성, 신뢰성을 제공하는 대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수년 전 이 거대한 매도 포지션을 설정했을 때 그들은 산업 수요가 적당히 조절될 것이고 새로운 공급이 시장의 균형을 맞출 것이며 종이 파생 상품을 통한 가격, 억제가 무기한 작동할 것이라고 내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정 중 단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정은 지금 재앙적으로 틀린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산업 수요는 조절되지 않았고 누구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공급은 시장에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광산 생산은 지질학적 한계 허가 기간, 자본 비용 등으로 인해 급격한 확장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격 억제 메커니즘은 JP모건이 2억 온스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7억 5천만 온스의 실물 축적으로 돌아섰을 때 이미 영구적으로 은퇴했습니다. 이제 남은 상업용 공매도 세력들, 예를 들어 HSBC나 UBS, 그리고 여전히 이 포지션을 쥐고 있는 작은 은행들은 불가능한 선택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계약을 롤오버하며 어떻게든 물리적 공급이 마법처럼 나타나고 가격이 폭락하여 치명적인 손실 없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커버를 시작하여 수십억 달러의 실현 손실을 받아들이고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피해를 제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이 2026년 분석가들의 목표치를 향해 계속 궤도를 달린다면 현재 150억 달러의 손실이 쉽게 2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옵션 모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준의 긴급 유동성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 은행들이 포지션을 수정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갇힌 공매도 세력에게 생명줄을 줄 수 있는 글로벌 공급 역학이나 산업 수요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시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은 가격이 1달러씩 오를 때마다 그리고 더 나은 가격을 기다릴 수 없는 산업 응용 분야가 실물 금속을 소비할 때마다 그 생명줄은 점점 짧아지고 더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12월은 이 기관들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2026년을 위한 전략을 짤 수 있는 조용한 달이어야 했습니다. 대신 은은 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리스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실물 프리미엄은 계속 확대되었고 연준은 시스템을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야 했습니다. 이제 계약 인도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 1분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은행 리스크 관리자들을 밤잠 설치게 만들고 이 상황이 왜 향후 3개월 이내에 극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내는 수학적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 숫자를 이해하고 물리적 시장의 제약이 종이 시장의 의무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게 되면 게임의 결말은 절대적으로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흐지부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손실을 동반한 강제 청산이나 거래소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규칙 변경으로 끝날 것입니다. 현재 미결제 약정 수치부터 시작해 봅시다. 2025년 12월 중순 기준 코맥스은 미결제 약정은 15만 2,921 계약입니다. 여기에 계약당 5,000온스를 곱하면 지금 당장 거래소에 7억 6,400만 온스의 종이 은 의무가 존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7억 6,400만 온스입니다. 이것은 실물 인도가 먼 이론적 가능성처럼 보였을 때 기관들이 했던 약속들입니다. 자,
이제 수학이 잔인해지는 지점입니다. 등록된 재고, 즉 계약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코맥스 금고에 있는 실제 인도 가능한 은은 역사적 최저치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 수요가 가용한 공급을 소비하고 JP모건과 같은 스마트머니가 이 스퀴즈를 앞두고 조용히 실물 금속을 축적함에 따라 지난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고갈된 재고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저와 함께 실행해 보십시오. 만약 현재 계약 보유자 중 단 10%만이 현금 정산 대신 실물 인도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7억 6,400만 온스의 10%는 7,600만 온스의 인도 수요가 동시에 코맥스 금고를 강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현재 인도를 위해 사용 가능한 전체 등록 재고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근접한 수준조차 아닙니다. 따라서 코맥스는 그 시나리오에서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물리적 인도를 허용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된 계약에 대해 강제 현금 정산을 시행하여 물리적 가격 발견 메커니즘으로서 거래소의 신뢰를 파괴하고 실물 시장으로의 대량 이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도 요청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물리적 판매자를 유인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까지 가격이 치솟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몇 주 안에 은이 $150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 결과 모두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기관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그들의 수중 포지션이 현재 가격으로 확정되어 수십억 달러의 실현 손실을 고정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가격이 현재의 $60대 은을 싸게 보이게 만드는 수준으로 급등함에 따라 마진 콜과 추가 손실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매도자가 약간 더 높은 가격에 기꺼이 파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 간단히 커버할 수 있는 대칭적인 시장이 아닙니다.